추석 연휴가 있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귀향활동 열심히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한 20일간은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들 중심이 돼서 국정의 난맥상과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자 여러 신문에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절규하는 해수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실렸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부친이 39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물음에 대통령은 정직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닌 그분과 그 가족의 일이라고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당한 이 일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쟁이라고 피해갈 일이 아닙니다.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 끝의 티끌을 가지고 시비 걸 일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해수부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되는 대통령 전상서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7.62mm 소총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방부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출처도 근거도 없다며 또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지만은 출처와 근거가 어디인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 북한의 소행인이 명백히 드러난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도 의심과 의혹의 눈처리를 거두지 않았던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 사건도 북한 지도부의 사살 지시에 따른 총격살인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드러난 정보조차 10년 전에는 드러난 정보조차 믿지 않더니 이제는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드러내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됩니다마는 정부의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정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정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카투샤의 현 병장과 지원단장 이대령께서 본인들이 국감에 와서 증언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채택을 거부해서 이전에는 수사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무혐의라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해서 우리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국공 사장도 본인이 폭로를 하겠다,
국회 출석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계를 내고 있고,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의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사조차도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정인들의 정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누차 자신들이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당이 채택을 요구하는 정인들 반드시 채택해서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계호 위원장, 피감기관 장관 출신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자신이 맡아 있던 기관을 감사하는 위원장입니다. 이해 충돌이 명백합니다. 조속히 본인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의 한 일을 감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송은석 의원님 자세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깨기 위한 재정 준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임의로 60%까지로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은 40%라고 이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무려 50% 더 늘어난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의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재정 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재부 발표대로라도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선 4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마나한 국가 채무 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계획서를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먹튀 정권, 가불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라 재정이야 어찌 됐건 재정 지출은 끝내 줄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후한무치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어느새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이제 열흘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소송도 아직 검정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투표 시비가 많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실 여부나 경중 유화를 떠나서 선거는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미애 검찰과 김명수 법원이 무슨 계산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소송을 이렇게 넉장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은 시간에 쫓겨 또 엉뚱한 생각으로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9개월을 느림보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은 얼마나 상실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정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감독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직 의원을 희생양 삼아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어떤 기막힌 공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 측근 핵심이 진두지휘하고 추 장관이 쭉쭉 깔아놓은 친문 검찰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 검찰도 한동안 내부적으로도 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다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창피함을 겪고도 없는 죄라도 다시 만들어내려고 혈안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난 3월에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안진걸, 황희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9월 30일 공소시효를 불과 2주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9월 30일 추석 연휴 첫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뭉개고 가려다 눈치 보이니까 구색만 갖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까지 되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편향된 기획수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느라고 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위 의장님. 네, 저 재정준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준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재정준칙, 참 처음으로 이렇게 준칙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좋은데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면 이 정부에서 앞으로 재정을 더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 채무를 더 늘리고 그런 면죄부를 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중적 복수 기준으로 만들고 예외 규정도 다수 두고 이런 것들은 재정준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국가재정 총량을 규제해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핵심 지표를 정부에서 앞으로 만들겠다. 한도 같은 것도 정부에서 5년마다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준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재정준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재정건전화법이나 국가재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유성걸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추경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제출을 하셨고, 여기에서 정한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대개 45%인데 60%까지 정한 것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을 펑펑 쓰겠다. 앞으로 60%까지 우리가 재정을 만만하게 운영하고 국가 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조금이 급감했던가 급증했고 또 신설된 항목을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친정부 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 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이에 따른 특혜성 지원, 정부 시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지원 등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보여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 TV의 경우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 특보단 출신인 이승열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7년 20억 원이던 보조금 예산이 2020년엔 175억 원으로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탈원전 정책 등 정권 정책 홍보를 위한 지원금 편향 지원 사례도 다수가 발견됩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 협력 지원 협체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던 재외동포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에 총선이 있는 해인 금년도 2020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권 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실체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작비 등으로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고 보조금이 공정한 언론 활동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시민단체의 공정과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 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원 보조금 수사와 불법 전용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권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매진해서 시민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약 20일 동안의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 최고조에 달한 총체적 정책 무능과 도덕성 논란 등 주요 실정을 파악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는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국민제보센터를 통해서 나온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철저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무너졌는지 철저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래는 지금부터 비공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 비공개 얘기하는 거예요.
송원석 의원님 또 공개적으로 받으시고 유선걸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만은 여당도 국회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원이다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 앞에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월북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북측의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나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의 기본부터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어저께 발표한 정부의 재정 준칙은 재정 방기 준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내 임기 때는 안 지키겠다, 안 하겠다라는 정치 선언입니다.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 재정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은 지금도 수입이 굉장히 많고 지출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 흑자를 포함을 해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반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자를 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그만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60%라고 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홀라당 재정을 다 쓰고 책임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수지에 대한 문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도의 재정수지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라고 하는 기준을 가져와서 항상 적자 재정을 고착화시키고 이것을 공식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준칙을 가져오더라도 재정수지는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이 정부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쌓여있는 부채를 갚고 재정수지를 다시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헌법에도 기준이 있고 법률에도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서는 일반 원칙만 하고 나머지 숫자는 다 시행령에서 하겠다.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법에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현재처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하고 재정 수지 비율을 곱해서 1보다 적도록 하겠다. 이런 산식을 가지고 재정 준칙을 만든 나라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꼼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3%라고 하는 재정 수지와 60%라고 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곱해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 수지를 2%로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90%가 되더라도 곱해서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숫자인 재정 수지를 가지고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굉장히 크게 조정하겠다. 이런 것은 그 당해 연도의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비율을 곱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준칙이다. 두 개는 분리되어야 하고 두 개가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은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나중에 그 2050년 정도, 53년 정도 가면은 전부 다 고갈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편해야 되는데 개편하고 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수입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 건전성을 좀 더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는 3% 재정 수지를 4%까지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정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건지 또 누가 이걸 판단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또 경기가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은 경기 고점을 지나고 경기 저점을 지나고 난 뒤에 심지어는 1년, 2년, 3년까지 간 뒤에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연도마다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를 초과해도 된다. 또 재정 수지가 3% 넘어도 된다. 이걸 판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냈습니다. 내년부터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부터 45%의 국가 채무 비율을 적용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부터 5년 뒤에까지 유예를 해서 6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이고 방만한 재정을 그대로 공식화하고 운영해가는 현재 루틴하게 운영해가는 이 재정을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그런 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조속히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이런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되네. 예, 기획재정위원회 감사합니다. 유성결입니다. 지금 원내 대표님 또 정책위 의장님 또 우리 사무총장님 송은석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재정준칙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준칙이 아닌 재정준칙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무나 느슨한 재정준칙,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재정준칙, 빚을 더 내서 더 많이 쓰자는 재정준칙,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준칙,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재정준칙,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9%입니다. 제4회 추경 기준으로. 그런데 60%까지라는 것은 결국은 60%까지 더 빚내서 쓰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수지와 또 비율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국가 채무의 기준, 국가 채무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채무 비교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D1, D2, D3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 채무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벌써 50%가 넘어서는 50% 내외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준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 채무를 어떻게 기준으로 할 건가라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발표했던 그 재정 준칙 중에 재정 수지 관련돼서는 정부한테 유리한 관리 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 재정 수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반대가 되는 D1 기준이 아닌 D2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더 많이 하고 또 미래 세대의 자산을 땡겨서는 이러한
잘못된 재정 준칙을 포함한 전체 재정 규율 관련 또 국가 경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엄격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서해 연평도 앞바다 해수부 공무원 3변 사태와 관련해서 희생자의 아들의 정말 절규어린 어제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반드시 이 어린 학생의 절규에 가까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 초에 영흥도 낚싯배 사고 희생자 앞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는 무한 책임,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 지겠다고 했습니다. 해상위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의 희생은 각별합니다. 국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무 수행 중에 동료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공직자가 해상에서 실종됐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38km가 넘는 그 바다를 표현하는 동안 우리의 해경, 우리의 정부 감시망 깜깜이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랍되고 취조되고 결국은 사살되고 소각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첨단 장비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어떤 고조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후에 북한의 통지문, 또 정부의 대응,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희생자의 월북이라는 택도 없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누가 믿겠습니까? 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의 이 모든 마음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나훈아, 가왕 나훈아의 말씀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신곡을 발표하면서 얘기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제발 이런 세상, 이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명쾌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발언하시는 이쪽 위에 우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감전 원내대책회의고 또 각 상임위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십니다.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리 가방이 다른 문제는 다 제껴놓고 정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방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에 대한 방탄 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청와대 방탄 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가방이는 33명의 정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다 협의는 끝났고 5명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내일 아침 9시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의장을 저희들이 무조건 요청을 했습니다. 정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낸 단초를 제공한 것도 여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 전부 뉴스 배열이라든지 실금 조작이라든지 댓글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100% 바로잡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50%나 30%라도 바로 잡아야
우리의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절명의 그런 과제고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력과 개선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도 18년도 이해진 의장이 제가 직접 국감에서 그 당시 이해진 의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는데 그때 이해진 의장이 약속한 것이 뉴스 편집 기능을 외부에 두고 공개 검증을 받겠다.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 외부 검증을 받겠다.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외부에 두고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겠다. 실시간 검색 알고리즘을 외부에 검증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당은 사장도 아닌 부사장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도 지키지를 못하는데 부사장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래서 이 동영상을 소통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드루킹, 여러분 드루킹 사건 잘 알 겁니다. 김동원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언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원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은 재판 중이다, 구속 중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국감에 대한 모든 사례들을 다 참고해 보니까 2016년도 최순실도 그게 관련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수석, 조원동 수석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었고 그동안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구속 중인 사람을 증인 신청으로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중에 출석한 분도 계시고 불출석한 분도 계십니다. 상당수가 출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당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는 청와대 방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참석한 윤두한 전 수석을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 윤두한 수석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자기들의 범위를 넘은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미 민간인이 됐는데 청와대 전직 수석이라고 아마 마음대로 국회의원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100% 맞는 이치입니다. 하여튼 집권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저희들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발언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앞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